다음에는 그 노승범 변호사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유연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승범 변호사입니다. 제가 소속이 법원 소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 이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민법 전공이라서 사실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민사법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위헌 소송에 조금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작성을 해보았다는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임법이 개정된과 동시에 이제 위헌성 논의가 많이 있었고 또 이석연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기본권과 헌법 원리 위반을 이유로 헌법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주 목적을 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민생 법안을 이렇게 급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한쪽 측면 이를테면 임차인을 위주로 한 그런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과연 이 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주로 제기됐었습니다. 주로 7월 달에 이제 개정된 법이 주요 이제 관심사지만 사실은 5월 달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시행령 개정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입니다. 갱신 요건은 딱 한 번 행사할 수 있죠.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 요건을 행사했을 때 전월세 상한제, 즉 5% 상한제가 적용되게 이 법이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또 이제 이 입법자가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갑자기 민생 법안이 바뀌면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당히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고 실제로 많이 확대됐습니다. LH라든지 부동산원이라든지 여러 조정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임대차 분야에서 문제되는 분야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차임하고 보증금 증감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임대차 기간에 관한 문제, 세 번째가 이제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에 관한 이제 문제가 주로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상당히 애매한데 이게 이제 유지 수선 의무라 해가지고 이제 임차인께서 거주하시면서 임대인하고 갈등을 주로 많이 빚어지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특이하게 이제 이런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그리고 기간에 관한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같이 이제 민법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약간 반쪽적인 그런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갱신 요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한테만 손해되고 임차인한테 이익이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도 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제3자한테도 피해가 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갱신 요건이 그냥 갱신 요건만 규정된 게 아니라 임대인께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실거주 사유로 거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실거주 사유로 거절을 구두로만 임대인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갱신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거절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미래에 발생할 일, 실거주냐 아니냐는 상당히 미래에 발생될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받아본 결과 제가 대표 사례 몇 개를 추출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갱신 요건을 거의 효력 없게 하는 방법을 쓰시는 임대인분들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임차인께서는 본인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갱신 요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갱신 요건을 사용하는 순간
서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임차인께서 이제 갱신 요건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각각 5% 초과하여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거주 입주도 고려하고 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임차인께서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거주를 거절할 테니까 차라리 갱신 요건 하지 말고 합의를 통해서 갱신하자. 그리고 그 액수를 5% 초과시키자. 하면은 이제 임차인께서는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이 합의에 의해서 갱신 합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임차인한테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더 고차원적인 방식이 굉장히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일정 비율이 적용되게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설의 대다수가 그렇고 뭐 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이 전세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보니까 뭐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이걸 월세로 전환하면은 한 2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월세 27,000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돌리게 되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3,000만 원이 됐든 뭐 더 상향의 금액을 상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갱신 요건이라는 건 언젠가는 한 번은 사용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 임차인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 갱신 요건 행사해라. 그래서 보증금하고 월세 각각 5% 상승시키자. 대신에 그 상승시킨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거는 실 가격에 맞춰서 전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갱신 거절하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갱신 요건을 행사하면서 실거래가에 딱 맞추는 식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양측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갱신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긴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법적인 갈등을 전국적으로 야기시킨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 묵시적 갱신 조항 부분을 준용한 부분인데요. 임차인께서 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래서 갱신이 됐다 할지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지권을 행사하고 3개월 뒤면 진짜로 해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묵시적 갱신이랑 갱신 요건 행사한 거랑 엄연히 그 사실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규정을 설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주로 너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만들 수 있게 입법자가 규정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 조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전국적으로 분쟁이 해결됩니다. 근데 양 당사자가 이렇게 싸우는데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그렇게 뭐 전문성이 있느냐 곧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복 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구하고 그리고 서울시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의 서울동부지사의 경우에는 관할이 중첩돼요. 그래서 조정이 중첩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들은 이제 제가 별도의 논문으로도 쭉 썼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일단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문제는 진짜 예측하지 못한 제3자가 이제 관련됩니다. 그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자하고 갱신 요건을 행사한 임차인 사이 갈등이 새롭게 야기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임대인 승계가 돼가지고 즉 주택을 매도했을 때 새로 매수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새롭게 이제 임대차 관계가 그 양 당사자 간에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거주 목적 매수인이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즉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지 않으면은 임차인을 상대로 즉 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제3자한테도 불측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님께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도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근데 1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약 체결만으로 갱신 거절이 손쉽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야기됐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안을 발의했는데 또 새로운 또 분쟁이 야기되면 저같이 민법을 전공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별도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기서 이제 헌법 소송이 크게 시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간략히 그냥 넘어가고요. 법무부하고 국토부 해설집에 이제 좀 문제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와 국토부 해설집에는 임차인이 만기 후 나가기로 하였으나 즉 합의가 된 거죠. 번복하고 갱신 요건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해설을 내놨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보도 자료인데요. 임차인이 나가기로 하고 심지어 보증금까지 일부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건 행사가 가능하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놔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그래서 그러면 하면 임대인도 합의가 언제든지 번복 가능할까? 뭐 이렇게 해석을 중구난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뭐 수선 의무라든지 주택을 반환하거나 보증금 반환했을 때 이런 문제들 부분에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적어놨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민사법적 관점에서 다수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이제 헌법 소송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그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임차인의 주거보장에 오히려 역행하는 환경을 조성한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세가 감소되고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그래서 집값이 상승되고 뭐 또 갱신 요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럼 갱신 요건을 사용을 했는데 또 별도의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임차인하고 임대인 사이에서 머물면 상관없는데 제3자인 주택 매수인까지도 그 갈등이 확산되는 과연 이게 이 개정 목적의 달성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사회 비용적 측면입니다. 갈등 상황을 유발한 다음에 그 해결을 위한 일자리를 별도로 마련한 거 아닌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를 엄청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과연 이게 분쟁조정에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기여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저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아직 시행된 게 이제 2년이 좀 못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일단 제가 헌법 소송에 대해서 민사법적 관점에서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목적 달성 측면, 그 다음에 사회 비용적 측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사법적 차원에서 그 문제점 그리고 실제 그 집행 과정에서의 이 여러 가지 그 신뢰를 들어가는 전부 다 이 헌법적 판단, 위헌 판단의 기초 자료이고 또 중요한 하나의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연구를 하고 많은 자료도 언급하시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을 아마 그 연구는 헌법연구관들이 아마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도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보고 많은 자료와 연구를 하신 노승범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료는 우리가 또 필요하면 헌법원에도 활용을 하겠습니다.